조용히 깜빡이는 실험실 한가운데 이 밤의 실험은 영적 의식이나 미신적 교신이 아니라 철저히 과학 장비와 데이터에 기반한 EVP 실험로 소개되었다. 촛불도 의식 도구도 없으며 오직 파동과 전자기 그리고 기록만이 진실을 말해준다는 원칙 아래 준비된 자리였다. 실험의 목적은 분명했다. 초자연적 존재를 불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신호의 단층을 해석하여 의문사로 남아있는 우몽롱의 죽음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 진실의 조각을 하나라도 더 찾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대중과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는 줄곧 타살 의혹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진실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도 앞에 실험팀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우몽롱의 이름이 실험실 한가운데에서 또렷하게 발성되는 순간 정적을 깨듯 EMF 수치가 0, 5mm 등에서 단번에 15m까지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장비가 오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계가 감지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반응이 순간적으로 방 안을 덮친 것이다. 분석팀은 즉시 녹음 데이터를 분리하고 고주파를 제거하고 저역대를 확대해 음파를 재구성했다. 그러자 처음에는 단순한 노이즈로 들리던 음향 속에서 마치 누군가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누가 부르고 있지? 라고 되묻는 듯한 질문형 신호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장비의 파동 변형으로 확인된 명백한 반응이었다. 이 반응 하나로 팀은 확신했다. 지금 이 순간 서로 다른 두 세계를 가로막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 균열을 타고 실험의 핵심 질문이 이어졌다. 티어마가 침착하게 마이크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자살한 것입니까? 아니면 살해당한 것입니까? 방 안에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장비들의 LED는 평소보다 더 느리게 깜빡였다. 그리고 갑자기 짧고 날카로운 단일 음파가 터져나왔다. 수백 배로 느려 분석한 신호에는 인간의 목이 눌려 공기가 끊기는 소리, 몸부림칠 때 동시에 배출되는 거친 신체적 고통의 파형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한 음절, 죽음의 경계에서 밀려 나온 듯한 단단한 파형 하나가 또렷하게 발음했다. 죽였다. 이 한 단어로 지금까지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었던 공식 결론은 실험실 바닥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의문은 이어졌다. 한때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유서는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티어마가 조심스럽게 그 존재 여부를 묻자 녹음기에는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가 박히듯 남았다. 불, 태워. 그리고 다시 한번 끊어진 듯 이어지는 음성. 그놈들이 불태웠다. 이상이나 오해가 아닌 의도적인 증거인멸. 유서는 실제로 존재했고 가장 먼저 제거된 증거였다는 사실이 그 순간 확정되었다. 그리고 실험은 가장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장소 7번 98이라는 이름의 실체를 향해 움직였다. 대중에게는 예술구역으로 알려진 그 숫자 뒤에 실제로 어떤 공간이 있었는지 묻는 순간 장비는 즉시 반응했다. 철제 사슬이 끌리는 소리, 무거운 금속문이 걸쇠에 걸렸다 풀리는 소리가 저주파를 타고 명확히 포착되었다. 이어 우몽롱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린 채 떨려 나왔다. 춥다, 어둡다, 갇혔다. 짧은 비명, 숨이 끊기는 신호, 뼈와 금수이 부딪히는 잔향 같은 소리들이 뒤섞이며 하나의 기록을 형성했다. 결론은 잔혹할 만큼 명확했다. 칠북18은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통제를 거부한 이들을 감금하고 처형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밀 감옥이었고 우몽롱은 실제로 그곳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버텨야 했다. 우몽롱과 교념양, 두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업계의 음지에서 속삭여져 왔지만 그 속삭임 중 가장 섬뜩한 소문은 이들이 죽은 뒤에도 평온한 안식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바로 그들의 시신이 7번 98 예술관의 특정 전시물로 사용되었다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괴기한 이야기였다. 티어마가 조심스럽게 그 소문의 진위를 묻자 실험실 안은 즉시 기이한 침묵을 가르며 터져 나오는 절규로 흔들렸다. 그것은 고통과 공포가 아니라 치욕과 분노가 뒤섞인 비명으로 실험 장비와 벽, 천장까지 울릴 만큼 강렬하게 공간을 채웠다. 비명이 가라앉은 뒤 이어진 한 줄의 속삭임은 모든 이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보고 있어. 그놈들이 보고 있어. 마치 죽은 후에도 어딘가에 걸려 전시된 채 끝없이 감시되고 있다는 듯한 그 떨림은 피해자들이 산뿐 아니라 죽음마저 모욕당했음을 암시하며 팀 전체를 절망 속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공포는 배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더욱 짙어졌다. 사람들에게는 우몽롱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알려졌던 순기런. 그녀는 생전에 그와 다정한 사진을 올리고 애도의 글을 남기는 등 슬픔을 표현했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소문이 피처럼 흘러다니고 있었다. 그녀가 우몽롱에게 노예 계약에 가까운 서약서를 서명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목격되었다는 증언들. 티어마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스피커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짧은 비웃음이었다. 차갑고 마른 음색의 조소, 이어 우몽롱의 신호가 다급히 끼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 거기 있었어. 보고만 있었어. 웃었어. 그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방안을 갈랐다. 고통의 현장에서 손 한 번 뻗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상황을 조롱하듯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신적 학대가 육체적 고통과 맞먹는 잔혹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몽롱이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사실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쥐어뜯은 장본인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실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어서 등장한 또 다른 인물, 판스치는 과거부터 우몽롱과 자주 충돌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티오마가 그의 이름을 말한 직후 갑작스럽게 장비를 통해 전해진 소리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연약한 신체를 때리는 둔탁한 충격음, 퍽 하는 소리였고, 그 파형은 인간의 복부를 가격했을 때만 나타나는 형태였다. 충격음이 끝나기도 전에 우몽롱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이어졌다. 그가 날 때렸다. 당연하다고 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희생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성격, 그리고 가해자가 그것을 얼마나 가볍고 태연하게 여겼는지가 드러나 있었다. 판스치는 명백히 육체적 폭력을 가한 실행자였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업계에서 형제회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비밀 폭력 집단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티어마가 질문을 던지자 실험실 스피커는 즉시 아수라장이 된 듯한 음향을 쏟아냈다. 책상이 뒤집히는 소리, 유리가 산산조각나는 파편음, 남성 2명이 난투를 벌이는 악성 파형이 포착되며 실험실을 싸늘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우몽롱의 절규가 섞여 나왔다. 둘이었어. 팔, 부러졌어. 그 외침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고통 자체가 되살아난 듯한 파열음이었고, 그의 팔뼈가 실제로 부러질 때의 음향 패턴까지 기계에 남아있었다. 고문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것은 계획적이며 반복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폭력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다. 실행자와 도구들 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삶을 지을 수 있는 존재. 업계에서 금기어처럼 취급되는 이름, 덴지. 아무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인물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티어마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실험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을 보였다. 천장의 조명이 번개처럼 깜박이고 EMF는 장비의 한계를 넘어서며 최대치로 폭주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깊고 낮으며 권력의 그림자를 품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너희 너무 알고 있다. 공간 전체가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으로 변했고 우몽롱의 절규는 곧바로 이어졌다. 그 이름 다시 부르지 마. 그 순간 실험실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듯했고 팀원들은 처음으로 죽은 자의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대한 힘의 그림자가 자신들에게 닿고 있음을 느꼈다. 실험은 단순한 EVP가 아니라 금기 영역을 건드린 위험한 침입이 되어버렸고 방 전체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다. 질문이 규칙, 즉 챙어쩌라. 불리는 업계의 어두운 관행으로 향하자마자 스피커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구역질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신호가 아니라 오염된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 생기는 몸의 원초적 반응 같았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우몽롱의 목소리는 마치 숨을 억누르며 뱉어내는 듯한 거친 음파로 흘러나왔다. 그놈들, 더럽다. 강요했다. 목소리의 떨림에는 경멸, 공포, 혐오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고 이어지는 말은 더욱 절박했다. 거절했다. 도망쳤다. 그 짧은 고백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순간을 증언하는 듯했다. 그는 악습을 거부했고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 선택이 사형 선고가 되어버렸다. 규칙에 따르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 업계의 잔혹한 원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이 단지 성적 권력적 강요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음 질문에서 명확해졌다. 재물의식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괴한 루머의 진위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티어마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기묘하게 일그러졌고 배경에서는 낮고 끈질긴 송경소리가 마치 어딘가 먼 공간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느리게 퍼져나왔다. 그것은 중국 무속이나 불교의 경문과도 달랐고 인간의 언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단조로운 낭낭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리에 맞물리듯 우몽롱의 목소리가 불안정하게 끼어들었다. 피, 뽑고 있었어. 그리고 이어지는 또렷한 단어의 잔해, 원형, 테이블. 그가 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순한 폭행의 장면이 아니라 의식의 형식적 구조를 갖춘 공간이었다. 피가 빠져나가고 원형 구조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송경이 울리는 공간. 그 조각난 묘사는 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의식적 희생양의 역할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얽힌 동기 중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위험한 요소는 돈이었다. 우몽롱의 아버지가 직접 추적해오던 그 소문, 즉 거대한 규모의 돈 세탁 증거가 담긴 USB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였다.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우몽롱의 반응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절망도 분노도 아닌 즉각적이고 확신에 찬 외침이었다. 진짜다. 그리고 이어지는 숨가쁜 음성, 컴퓨터 안에 그의 말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단서를 넘어 직접적인 증거의 위치를 알려주려는 절박함처럼 들렸다. 이어진 그의 마지막 부탁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기는 유서 같았다. 아버지께 전해줘. USB를.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죽음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맡기려는 간절한 유언이었다. 하지만 우몽롱이 마주한 적들은 개인이나 소수의 인물이 아니었다. 질문이 그의 소속 회사들, 즉 중국과 한국 양쪽의 관리업체로 향하자 그의 목소리는 냉소와 분노가 뒤섞인 차에 낮고 칼날처럼 예리하게 흘러나왔다. 한 통 속 이어지는 한마디는 그의 삶 전체를 배신으로 엮어버리는 일격이었다. 그놈들이 날 팔았다. 즉 그는 보호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규칙을 강요한 자들도, 처형을 가능하게 만든 자들도, 사회 모든 흔적을 덮으려 했던 자들도 모두 관리회사라는 이름 아래 연결되어 있었다. 업계는 그를 상품으로 삼았고 규칙을 어긴 상품은 폐기되었으며 폐기 후에는 책임이 남지 않도록 기록까지 지워버린 것이다. 그리고 실험은 마지막 금기를 향했다. 티어마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심스럽게 꺼낸 질문. 정부가 개입했습니까? 그러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실험실은 생명이 꺼진 동굴처럼 암흑으로 가라앉았다. 모든 장비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되었고 스피커에서 들리던 백색 소음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EMF는 놀랍게도 미세한 진동조차 남지 않은 절대적 0밀로직을 기록했다. 그것은 기계적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단절. 누군가가 지금 이 질문은 넘지 말라라고 말하듯 내려친 금단의 경계였다. 그 침묵은 경고였고 위협이었고 동시에 이 모든 사건의 끝에는 인간 개인이 아니라 더 거대한 권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불길한 진실을 암시했다. 질문이 10월 17일 우몽롱의 아버지가 직접 주도했던 천도제에 대한 것이었을 때 실험실의 분위기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결을 드러냈다. 갑자기 탁한 공기가 거치듯 방 안이 맑아졌고 불안정하게 요동치기만 하던 EMF 수치는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 안정시킨 듯 일정하고 편안한 선을 그리며 평화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장비가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안정과 따스함을 기록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침묵을 가르며 우몽롱의 목소리는 전에 없던 깊고 잔잔한 울림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한 단어만으로도 수많은 슬픔이 쏟아져 나오는 듯했고 이어진 말은 더 절절했다. 봤어요? 그날 감사해요. 폐허처럼 무너진 기억 속에서도 단 하나의 사랑만큼은 확실하게 닿아 있었음을 증명하듯 그의 음성은 고요하면서도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은 사람처럼 따뜻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은 온 실험 과정 중 유일하게 인간적인 온기가 살아있는 순간이었고 음산함과 분노로 얼어붙어 있던 실험실은 잠시나마 진짜 위로의 숨을 쉬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은 다시 운명의 균열을 열었다. 영국의 유명 심령술사가 예언했다는 10월 18일 응보의 날에 대해 묻자 우몽롱의 반응은 확신에 찬 단호함으로 벼락처럼 돌아왔다. 흔들림이나 공포는 없었고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정의가 이미 문 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듯한 강한 에너지가 파동에 스며 있었다. 그놈들 곧 대가 치른다. 이어진 그의 목소리는 마치 판결문을 읽는 듯 냉정했다. 도망 못 간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현실을 직접 보라고 명령하듯 힘 있는 한 줄이 울렸다. 봐라, 곧 온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공포가 아닌 확신이었다. 그러나 실험이 진행될수록 그 확신 아래에는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몽롱의 신호는 갑작스럽게 떨렸고 기계는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울음을 삼키는 듯한 흔들림을 감지했다. 그리고 들린 한마디. 울지마.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끝없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어 사촌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의 음성은 급격히 불안한 떨림으로 변했다. 찾지마. 위험해.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말은 피보다 차갑고 칼보다 예리했다. 그놈들 지켜보고 있어. 이것은 경고였다. 살아남은 가족에게 닿은 마지막 울타리였다. 그리고 끝내 우몽롱은 지금까지 버텨온 절제의 끈을 놓아버리듯 울부짖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험실에는 잠시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침묵만이 남았다. 그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스스로가 떠난 후에도 그들을 위험에 몰아넣은 현실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정말 이 존재가 우몽롱 본인이 맞는가? 정체성 검증. 티어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첫 단어를 던졌다. 우름치, 그의 고향.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스피커에서는 바람이 스치는 듯한 울림이 들렸고 그 위로 작고 부드러운 음성이 포착되었다. 고향. 두 글자는 어린 시절의 흙냄새와 기억,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그림자를 담고 있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검증 단어는 더 깊었다. 백진, 즉 그의 대표작 속 사고라는 캐릭터의 이름이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역할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스타로 빛났던 순간의 상징이었고 팬들뿐 아니라 그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정체성 중 하나였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분명했다. 나야, 나 맞아.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의혹은 사라졌다. 고통도, 분노도, 슬픔도, 경고도 모두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험은 마침내 확정됐다. 우리는 지금 우몽롱 본인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다. 이 내용을 세상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실험실은 정적에 잠겼다. 마치 온 세계가 숨을 멈춘 듯 했다. 모두가 대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 EMF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속도로 솟구쳤다. 그래프는 직선이 되어 천장을 찢을 듯 했고 빨간 경고등들이 폭발하듯 깜빡였다. 그리고 장비 전체에서 동시에 진공이 터지는 듯한 압도적인 절규가 울렸다. 단 한 단어. 그러나 우주를 흔들 만큼 강렬한 외침. 공개해라. 이 절규는 공포가 아니라 명령이었고 탄원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모든 진실을 덮고 짓밟던 어둠을 찢어버리는 마지막 불꽃이었다. 그와 동시에 실험은 종료되었고 실험실을 뒤덮었던 공기조차 이전과 다른 무게로 가라앉았다. 이제 더는 후퇴할 수 없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